되면 그 예산 편성액금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 나와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그 예산 외에 혹시라도 다른 항목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응급처치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비에 놔두진 않거든요.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병원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하게 뭐 이용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나 뭐 그 외에 여기 답은 어쨌든 2번인데 식음료가 자기는 1000명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1500명 정도가 온 거야. 그러면 500명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편성을 해야겠죠? 근데 예산을 운용할 수가 없어요. 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남아있던 금액을 당겨서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정비를 알고 있느냐, 고정비는 예산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를 알고 있고 변동비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장소 임차비는 고정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장소는 컨벤션 센터와 호텔, 뭐 회의실 정도 있겠죠. 아니면 호텔 장소도 있겠고, 호텔 자는 곳, 숙박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3번의 인쇄물이랑 제작물 비용도 고정입니다, 여러분. 견적을 받고 제작을 하면 고정입니다. 그리고 PCO 인건비도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PCO 인건비도 고정입니다. 하지만 식음료비 및 초청 경비는 항상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비 및 초청 경비는 변동비이기 때문에 다 고정비인 반면에 2번은 변동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산정해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2번. 116번. 컨벤션 개최 기간 중 기획사가 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보기를 설명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바로 2번이 답입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개최될 컨벤션에 대한 일정과 장소에 대한 정보는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컨벤션에 대한 컨벤션 개최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느냐, 컨벤션 유치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건 굉장히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1, 3, 4번에 대한 설명을 좀 제외하고 2번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컨벤션이 유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시죠? 컨벤션은 이번 주에 유치한다고 다음 주에 유치가 돼서 한국에 개최가 되진 않습니다. 유치 개최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유치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했듯이 회의를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회의를 부산이나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유치입니다. 흔히 말하는 따온다고 하죠. 이제 어떤 수주를 따온다 아니면 계약을 따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개최는 그렇게 따온 회의를 도시나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잘 오픈, 그러니까 개최는 말 그대로 이걸 잘 회의를 열 수 있는, 열어서 참가자들한테 만족도 되게 주고 투어도 시켜주고 거기 참가자들한테 또 유익한 정보도 주고 이런 게 바로 실질적으로 그 회의가 일어나는 발생하는 거를 그 도시에서 개최라고 하거든요. 보통 유치는 뭐 진짜 짧게는 1년 단위 전에 1년 전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2년 전, 기본적으로 대륙간 회의 같은 경우엔 4년에 한 번씩 유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개최 기간 중 기획사가 해야 될 주요 업무 중에 다음 개최자, 실질적으로 회의가 일어나는 우리 부산에서 예를 들어 보면 부산에서 뭐가 있겠죠? IT 관련한 회의가 있다.
그게 부산에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어요. PCO가 이 개최되는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어요. 3박 4일이 열리는데 이 3박 4일 동안 굉장히 주최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개최가 되는 동안에 다음에 개최될 다음 4년 후에 개최될 IT 관련한 회의의 부스가 있어요. 홍보 부스가 있거든요. 그 홍보 부스에서 4년에는 한국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열려요. 아니면 뭐 스위스에서 4년 후에 이 회의가 열려요. 여러분들 참석 많이 바랍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야지 이 회의가 다음에도 4년 후에도 명맥을 이어서 가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하는 홍보에도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지자체에 있는 지역 컨벤션 뷰로나 아니면 정부 쪽이나 관광공사 이런 곳에서 실제로 관광청이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정말로 참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념품도 막 받게 되고요. 다음 연도는 4년 후에는 난 여기 가야지 하고 마음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다음 개최될 컨벤션에 대한 일정과 장소에 대한 정보는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노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출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 중간중간에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최될 개최될 도시랑 미리 조인을 해서 연계 홍보도 같이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노출을 많이 합니다. 답은 틀린 내용으로 2번입니다. 자, 117번. 호텔이나 개최 후보 시설물, 파실리티를 보면 시설물을 방문하여 호텔의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개최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조사 활동은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이트 인스펙션. 주최자들의 주 중에서 특히 행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유치권자들이 있거든요. 유치권자들이 사전에 그 나라에 도착을 해서 여기는 기둥이 예를 들어서 회의장에 기둥이 많아서 여기는 1000명이 못 들어가겠어. 한 900명만 들어가게 되네. 그럼 이 회의실은 안 되겠어. 호텔을 딱 봤는데 우리 협회는 사실은 몸이 고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은데 호텔에 턱이 다 있어. 턱이 이렇게 있는 게 문턱 사이에. 그러면 휠체어 가기 부족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턱이 너무 많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호텔이 안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어. 대중교통. 우리 쪽 참가자들은 사실 셔틀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도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구나.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는 사실 채식주의자들만 하는 회의인데 여기는 채식에 관한 메뉴를 만드는 음식점이 없구나. 그렇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사 검토를 세밀하게 하거든요. 그 사이트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 사이트 인스펙션을 하는데 현지 답사를 통해서 그런 뭐 유치 결정권자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도 앞서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더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국제회의 사후관리 내용이 아닌 것은? 그쵸. 이거 국제회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는 딱 보고 마치 문제를 뭐 읽고 문제를 읽기 전에 이 보기만 봐도 이게 답이 탁 눈에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운영 매뉴얼 작성. 운영 매뉴얼 작성은 국제회의가 기획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죠. 사전에 하는 거고 사후에 하는 건 아닙니다. 결산, 회의 보고서 작성, 의사록은 여러분 그때 회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집 발간, 여기에서 나왔던 주요 발표 논문집을 발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에 해당되죠. 하지만 여기서 답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운영 매뉴얼 작성. 그렇습니다. 자, 119번. 컨벤션 마케팅 계획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이 내용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경영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흐름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계획 단계에 대한 마케팅과 컨벤션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래요. 먼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분석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시장을 분석했으면 나 어디 쪽에 시장에 우리가 침투해야겠다는 표적을 정합니다. 먼저 쉽게 말하면 사냥을 할 때 먼저 숲을 이렇게 보죠. 숲을 먼저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하는 닭은 아니죠. 닭은 키우는 거죠. 닭은 아니고 뭐가 있죠? 사냥을 할 때. 사실 사냥이란 제가 동물을 죽이는 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하겠습니다. 바꾸면 여러분들이 어, 치킨 장사를 해요. 좋다. 치킨 장사를 합니다. 닭을 죽이는 건 안 좋아해도 저는 사실은 동물이 죽는 건 안 좋아해도 먹는 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닭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치킨집이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치킨집이 이런 치킨 산업 시장, 외식 산업 시장의 치킨집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가 치열하지 않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좋아. 나는 그러면 이 치킨집 중에서 요즘에는 옛날 통닭도 많이 지나갔고 닭강정도 지나갔어. 그러면 난 요즘에는 저칼로리 치킨을 한번 저칼로리 튀김옷을 입힌 치킨을 한번 준비해 보겠어. 그래서 자기가 어떤 표적 시장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튀김류를 좋아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 시장을 딱 정하게 됐을 때 난 여기서 어떤 걸로 자리 잡아야 되겠어 하면서 브랜딩을 시작하게 되면 그 어떤 다이어터나 프로 다이어터들이나 아니면 야식을 먹는데 칼로리가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칼로리가 낮은 튀김옷을 입힌 건강한 치킨의 맛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저기 튀김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살이 많이 찌지 않아. 그래서 저거는 먹어도 괜찮아, 밤에. 이런 시장 포지셔닝을 마음속에 사실은 하게 됩니다. 시장에 있던 이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하게 되면 좋다. 그러면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까? 마케팅은 굳이 여러분들 홍보 광고라고 생각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못 설명되어 있어요. 마케팅의 정확한 정의는 한 재화를 가지고 한 재화의 교환 가치를 어떻게 교환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유통을 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저장을 하고 어떤 가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 모든 세일즈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시장에 대한 진행형이죠. 시장 진행형.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경제활동 주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지 굳이 홍보와 광고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케팅 목표, 어떤 마케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죠. 실행 계획서. 뭔지 알죠, 여러분? 이런 마케팅을 했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세웁니다. 어떻게 이게 시장에 침투하고, 어떻게 이거를, 들어가서 고객들하고 교환 가치, 가격은 얼마다. 가격을 정하겠죠. 교환 가치란 말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가격은, 이 치킨은 칼로리도 되게 낮고, 이렇고, 좋은 튀김을 쓰고, 튀김 가루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은 다른 것보다 한 3,000원 정도 비싸. 그렇죠. 그런 게 정할 수 있겠고, 또 그런 것, 홍보? 그러면 이 홍보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까? 유명, 프로 다이어터들도 괜찮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강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어디에 광고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TV에 광고를 할 것이다. 아니면 밤늦게
지역 광고를 보고 TV를 보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SNS에 하겠다, 뭐 이런 매체도 정하게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실행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마케팅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뭐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평가와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사전 설문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리서치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리서치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화도 올 것이고 메일로도 뭔가 리서치로 올 거예요. 그런 마케팅 계획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A, D, B, F, C, E. 정리를 해보면 시장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행 계획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서나 마케팅 계획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120번. 드디어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사 가치란 무엇인가? 자, 답은 바로 나갑니다. 컨벤션이 가지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한다. 물론 좋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컨벤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컨벤션 주최자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번, 컨벤션 주최 조직 구성원의 수를 말한다. 이게 만약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맞추긴 했지만 다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컨벤션 파급 효과에 관한 내용은 이거는 진짜 행사 가치라는 이 자체가 미팅 밸류거든요. 이거는 경제학으로만 다루어진 거예요. 경제학을 다루어졌지만 요즘 경제학은 사실 어떤 수치로만 논하진 않고요. 금융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경제 활동 주체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소비 심리나 아니면 그냥 심리학 자체를 요즘에는 도입을 해서 경제 심리를 라는 분야에서 이 경제 심리에 대한 사람 심리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다루고 예측을 해서 경제학과 많이 운영을 합니다. 자, 컨벤션이 가지는 도덕적 가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거겠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덕적 가치를,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도덕적 가치를 행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주최자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컨벤션 주최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IT 관련한 회의에서 주최자가 IT 개발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컨벤션을 열므로 인해서 자기는 이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거야. 내가 개발한 이 기술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소스로 나 이거 공유할게요. 그냥 기술 공개할 테니까 레고처럼 말이죠.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마음껏 써라. 테슬라도 나 전기 관련한 기술 이거 다 공개할게. 너희 마음대로 써.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IT 기술로 좀 더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뭐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고 컨벤션 주최 조직의 구성원 수를 말한다. 컨벤션 주최 조직의 구성원 수도 사실 행사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명이 오는가에 따라서 사실 그 도시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를 쓰고 가는가에 따라서 대충 추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 주최 조직 구성원의 수를 말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용어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 컨벤션에 대한 가치는 다 있지만 여기서 용어의 정확한 명칭이 행사 가치라고 나와 있어요. 미팅 밸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수치로 계량화, 흔히 말하는 야 너 얼마짜린데 얼마짜리라고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왔을 때에 대한 경제 파급 효과는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금전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쓰고 가는 직접적 가치, 직접 효과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접 파급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기타 파급 효과로 2, 3, 4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드디어 파트 1을 여러분들 다 했어요. 뒤에 이제 이때까지 2018년, 17년 이렇게 뒤에 예상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뒤에 있던 기출문제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제는 좀 중복돼서 나오는 거나 앞에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0번의 문제들을 한 3번, 4번 정도 보세요, 여러분. 3, 4번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 한다면 좀 많이 뒤에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마음 문제거든요. 이제 전에 있던 전년도, 전전년도 문제들을 보면 파트 1만 마음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마음 문제를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쫙 한 번에 다 해버릴 거고, 그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예습을 해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면대면 중간고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간고사는 이것도 자발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포트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 리포트는 뭐냐면, 오답노트는 우리가, 이거는 뭐 계속 가져가는 자기 과제고, 리포트는 이번에 중간고사를 리포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대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2가지 해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120문제를 읽었죠? 그렇죠? 120문제를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120문제 중에서 이건 진짜 나올 것 같다고 하는 40문제를 여러분들 타이핑을 하시든 아니면 뭐 손으로 직접 써서 제출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40문제를 만들고 그것들을 자기가 풀어서 채점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점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뭐 그 자기가 오답이 있다. 이 오답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오답 노트도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오답 노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대한 오답 노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제출해 주세요. 여기 우리 온라인 강의에 제출을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그 기일이랑 날짜는 제가 따로 과제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간 시험을 이걸로 대체를 하고 이게 편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는 사실 편차가 이번에는 뭐 없을 거지만 사실 이 성적 평가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중간고사는 제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한을 얼마나 지켰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리고 오답 노트를 사실 뭐 성실하게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가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큰 편차는 있진 않을 거니까 제출을 바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고생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단어 숙지는 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한 페이지씩 하고 자기가 그 단어를 숙지했는지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하길 바래요. 그리고 나이 확인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 머리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면대면 강의를 다시 하게 됐을 때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첫째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둘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을 칠 겁니다, 여러분. 쪽지 시험을 칠 거니까 여러분들 벗어날 수 없어요. 갑자기 했을 때 여러분 쪽지 시험 쳤을 때 단어를 많이 까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해온 사람과 해오지 않은 사람도 되게 편차가 클 거고 더군다나 이 컨벤션 영어 부분에 갔을 때, 그렇죠, 컨벤션 영어 부분에 갔을 때 진도가 빨리 빠지느냐 빠지지 못하느냐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열심히 했다면 컨벤션 영어에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더디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을 했고 파트 1 아까 전 말했던 과제 부분 그리고 예습 복수 충실히 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